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2월 25일입니다. 오늘은 저는 이 도사의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이래 6.25에 관해 가지고 우리 상식을 조금 넓히는 차원에서 그 전쟁 이야기, 그에 따른 우리 한국의 전쟁 이후의 그 현대 역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6.25 때 우리 한국 남북한 합해가지고 한 300만 명이 죽었죠. 그래갖고 항상 모든 파괴 뒤에는 건설이 뒤따르게 됩니다. 만일 대한민국이 6.25라고 하는 거대한 파괴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같은 풍요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파괴를 하고 나더라도 그 파괴 이후에 건설을 하게 될 때 주변 환경, 즉 주를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가 부강하느냐 꼬라박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남과 북이 똑같이 거대한 파괴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북은 러시아와 손을 잡아가지고 지금 세계 최고로 가난한 나라가 됐고, 남은 미국과 손을 잡아가지고 세계 7번째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자, 이게 우리 현대 역사를 공부하면서 6.25에 대한 이 개념을 알려고 하면은 먼저 태평양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을 알아야 되고, 2차 세계대전을 알려고 하면은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유럽의 식민지의 쟁탈전까지도 이해를 해야만이 세계대전의 원인을 알게 되고, 그 세계대전의 일부분으로서 남과 북의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이후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에 붙었던 이 게임의 대리전 역할이 한반도 전쟁이었다는 것을 현대 역사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전공을 전쟁사를 했는데, 전쟁은 단순히 전투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국제 정치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발생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국제 정세의 그 부분으로서 우리 한국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가장 간단하게요. 태평양 전쟁에서 한반도가 분단되어 가는 이 과정을 한번 비하인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2차 세계대전은 유럽 전쟁이고, 그들은 철저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퍼시픽 워라 그러죠. 태평양 전쟁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일본과 독일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상을 정리를 하다 보면은, 독일은 말이죠. 걔들의 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근본 사상이 칼 하우스 호퍼라고 하는 친구가 지정학 이론을 내세웁니다. 그 이전 1차 세계대전이 식민지 쟁탈전에서 프랑스와 영국이, 그리고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친구들이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일대의 식민지 쟁탈전을 지극히 쳐들어가서 다 잡아먹고 나서 보니까 독일은 상품이든 원료든 먹고 팔아먹고 있어야 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내도 같이 낑가도 하는 게 1차 세계대전이었고, 2차 대전은 전쟁 장사꾼들이 전쟁이 장사 중에 제일 많이 남는 장사가 돼가지고 독일을 재무장시켜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일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20년 만에 1차 세계대전 마치고 완전히 망한 독일이 20년 만에 다시 재무장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된 그 근본 배경에 뒤를 보면은 돈 장사, 전쟁을 통해서 장사하고자 하는 대규모 금융 자본주의자들이 거기에 돈을 댑니다. 그 유명한 로스차일드 가문도 그렇고요. 미국의 정유 회사들도 그렇고 독일에 돈을 다 대줍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그것들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가지고 너는 비행기 몇 대, 배 몇 대, 군대는 몇만 요것밖에 하고 딱 묶어놓은 거를 히틀러가 돈 받아가지고 왕창 재무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그 근본에는 지정학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같은 영역에 사는 사람들끼리는 같이 뭉쳐야 하고 거대한 공동체를 형성을 하면은 서로가 잘 산다. 이게 지정학 이론이거든요. 이걸 그대로 뺏긴 게 일본입니다. 대동아 공영권이죠. 그래서 한국, 중국, 말레이, 인도, 태국 할 것 없이 동아시아 일대는 원료와 기술이 제품을 함께 하게 되면 같이 잘 산다 그래가지고 일본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일대의 해상수송로, 지금 우리들은 남방항로라 그럽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의 일대에서 오는 모든 원료들을 배로 실어오는 그 뱃길, 이 뱃길 장악이 일본에서는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주만을 기습을 한 것은 태평양 일대에 뱃길을 잡기 위해 가지고 미국 인마들 함대만 없어지면 우리 대동아 공영권을 형성한다 해가지고 일으킨 태평양 전쟁이거든요. 그 태평양 전쟁에서 이제 미국이 이 유럽 전쟁을 갖다가 2차 대전에 독일을 깨부수고 이기고 난 다음에 태평양 전쟁에 이제 본격적으로 치고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한반도의 입장을 보면은 미국은 말이죠. 그 당시에 한반도의 한국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본 땅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냥 일본이었죠. 근데 이 일본을 이제 깰라고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일본으로 공격하는 그 수단은 바다밖에 없거든요. 그 본토에서 넘어와가지고 일본 본토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호주 쪽에서 올라와가지고 일본으로 들어가는 것. 이 두 가지 루트를 잡아가지고 게임을 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바닷길로 오는 거는 해군한테 맡기고 호주에서 오르는 거는 육군한테 맡기죠. 해군은 니미츠 제독이고 육군은 메가더 원수입니다. 근데 이게 바닷길이기 때문에 오늘 방법은 뭡니까? 섬 하나하나를 점령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폴짝폴짝 개구리가 뛰듯이 온다 그래가지고 우리 군사적인 전술 이름은 와조 전술이라 그랬습니다. 개구리가 점프하는 전법이라고. 근데 이 해군은 뭐 해병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섬 하나하나를 점령하는데 미국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여러분 오키나와 들어보셨죠? 유황도도 들어보셨고 섬 하나를 점령하려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일본에 동굴 만들어 놓고 아주 악착같이 싸우니까 상상을 못하게 싸우거든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할 수 있나 할 정도의 충격을 많이 받은 게 태평양 전쟁입니다. 일본 강다고 대단했잖아요. 가미까지라 그래가지고 비행기에 폭탄 실어가지고 자살하는 거는 미국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를 하나 점령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 미 해병도 엄청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키나와 점령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온 게 한반도를 점령해가지고 한반도에서 다시 일본으로 올라가는 이런 작전 계획을 세웠더랬는데 하나하나의 섬에서 하도 많이 죽으니까 지상군을 갖다가 이 러시아를 참전을 그렇게 독려를 합니다. 스탈린한테 야, 너
러시아 그쪽에서 만주 쪽으로 해서 한반도 쪽으로 해가지고 내려와서 합해가지고 일본 치자. 그 당시에는 말이죠. 독일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독일이 전쟁 때 일어났던 그 기술 중에 하나가 로켓 기술이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가 누리호도 쐈지만은 로켓의 근본은 독일에서 만들었습니다. 왜? 도부 해협이라고 하는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바다를 건너가지고 하다 보면 상륙작전이 많이 죽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 않고도 저기에 폭탄을 터뜨리는 그 연구한 게 독일에서 로켓을 개발합니다. 그게 나중에 왕창 미국으로 이제 성전국한테 기술자들이 몰려가가지고 미국이 로켓에 우주에 1등으로 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2차 대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에 대한 획기적인 그 기술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또한 독일 출신 유태인 아인슈타인이 원자가 폭발을 하게 될 경우에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한다는 과학을 발표합니다. 원자탄을 만드는 것은 기술이죠. 우리가 말할 때 과학과 기술은 엄연히 다릅니다. 학문은 이론이고 그 이론을 현실화시키는 데는 많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이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할 것 없이 태평양 전쟁이 계속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거는 무기 경쟁이 해가지고 각 나라도 공이 핵무기 개발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러시아도 하고 있었고 미국도 하고 있었고 근데 먼저 성공한 게 미국입니다. 핵폭탄을 그 맨하탄 계획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미국이 태평양 정제 말년에 러시아 보고 그렇게 참전하라 미국이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일본을 쳐들어가 가지고 일본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면 100만 명 정도가 희생을 한다고 계획이 됐습니다. 그럼 러시아의 육군이 강하니까 너도 내려와서 일본하고 같이 싸우자 하고 하는데 러시아가 계속 머뭇거립니다. 미국 놈 너 죽고 나면 우리 내려갈게 하는 식으로. 근데 이 러시아가 원래 원했던 것은 일본을 두 쪽으로 내가지고 북방에 일본을 두 개의 섬을 자기들이 먹는 거고 남쪽 섬을 미국이 먹고 하는 거로 일본 분할 계획을 했던 겁니다. 왜? 베를린을 두 개로 쪼가려 내던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러시아도 핵을 개발하고 있었고 미국도 개발하고 있었는데 포츠담 회담이라고 전후 성전국끼리 갈라뭉케 하는 그 회담을 하면서 미국이 슬쩍 흘리거든요. 왜? 회담하는 도중에 메모가 들어옵니다. 맨하탄 계획이 성공했다고. 근데 스탈린도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젊은 아들이 핵을 만들었다고 하고 이제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포커페이스를 유지한 채로 슬쩍 회담장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비밀 경찰의 총책인 베리아한테 확인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베리아가 이쪽 저쪽 그 당시는 스파이진이 엄청 셌으니까 널려 있는 스파이를 통해 보니까 미국이 핵을 개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스탈린은 참전 준비를 시킵니다. 이렇게. 그리고 참전 준비를 시킬 때 스탈린이 제일 욕심을 냈던 것은 우리 한반도를 포함해 중국 북부 일대가 그 당시에는 다 일본 땅이었기 때문에 만주를 제일 욕심을 냈습니다. 왜? 거기는요 대동아 공영권을 해가지고 일본 제국이 만들어 놓은 나라 중에 만주 지방 일대 공업 지방이 엄청 발달했거든요. 그 공업이라는 게 뭡니까? 군수 물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철도도요 그쪽으로 다 만들어졌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북쪽에다가 대부분에다 철도부터 해가지고 공업, 군수시설, 군사시설 다 만들어 놨더랬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그 러시아가 만주를 탐낸 게 곡창지대이면서 공업지대이기 때문에 저 땅을 먹으면 우리나라 엄청 커진다 해가지고 욕심을 내가지고 그 침략 계획을 거의 다 만들어 놨더랬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일본에 8월 6일 날 한 방 터뜨리죠. 한 방 터뜨리고 나니까 스탈린은 적극적으로 만주 일대 준비를 하고 있던 소련 집단군들에게 진격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때는 일본 제국주의는 전쟁하느라고 다 망가뜨려가지고 만주를 손쉽게 먹습니다. 그 예세를 몰아가지고 러시아는 끝없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우리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한반도 북쪽으로 마구 진주를 하는데 두 번째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또 한 방 터뜨리고 두 방을 터뜨리고 나니까 그 이전에 일본은 본토 결전을 계속 이야기했던 이유가 미국의 반전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민이 많이 죽으면 언젠가 조약을 맺자고 할 것이다. 평화협정을 맺자고 할 것이다. 일본은 남방 수송로만 확보하게 되면 대동아 공영권은 유지를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악착같이 서해권에서 붙은 겁니다. 제주도에서도 많은 기지를 만들어 놓고 본토는 다를 것도 없고 한반도에도 우리 남해안 쪽에는 기지를 많이 만들어 드렸습니다. 결전하겠다고. 근데 어마어마한 핵폭탄 두 방에 의해 가지고 일본이 항복을 해버리죠. 근데 첫 번째 핵 터졌을 때 러시아가 와라라라 만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강도 지방을 통해가지고 한반도로 밀려 내려올 때 미국의 국방부에 있는 대령 두 명이 러시아 이거 계속 내려오다가는 그들의 19세기에 부동항을 얻기 위해 가지고 블라디보스톡을 잡아먹은 그 경험에 따라 가지고 한반도 이거 다 먹으면은 남해안 쪽에 있는 태평양 쪽으로 미국과 직접 전선을 맞대게 된다. 그래서 국방부 대령 중에 한 명이 에치선입니다. 나라의 국무장관 해가지고 했던 사람. 그래서 지도를 펴놓고 쭉 꺼버린 게 38선이거든요. 너들 이까지만 내려와라. 근데 지금도 우리 전쟁사 국제정치를 공부해보면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그때 러시아가 왜 그래 38도선에서 멈추었을까 하는 겁니다. 추측건데 미국과는 전쟁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38선을 딱 끌어오고 너는 여기까지만 내려와라. 나머지는 우리 미국이 알아서 간다. 이것이 2차 세계대전 때 남북 분단의 가장 기본 배경입니다. 그 전에 러시아가 엄청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게. 걔들이 흑해하고 카스피아 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영국, 그 당시에는 영국이 엄청난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꽉 잡아놓고 못 내려오니까 결국 러시아가 택했던 것이 동방정벌입니다. 시베리아를 통해 가지고 그 블라디보스톡이란 말 자체가 도시 이름이 러시아어로요 동방정벌이라는 뜻입니다. 그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그 자기들 이제 태평양을 향하는 부동항을 얻은 거죠 거기서. 근데 이게 한반도를 점령해가지고 부산, 마산 이 일대 남쪽에 부동항을 얻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큰 잘못이기 때문에 왜? 미국의 최전방이 한반도거든요. GP입니다. 우리 한반도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GP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내주다가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38선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냥 항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러시아가 일본 전체를 먹지를 못하고 절반을 분단을 해가지고 북쪽을 자기들이 가져가고 남쪽을 미국 주기로 한 건데 결국 한반도의 북쪽만 먹고 한반도의 남쪽을 미국한테 주는 걸로 그래 아마 타협을 한 걸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것이 남북 분단의 태평양 전쟁의 비하인드입니다. 그런데 이게 45년도의 전쟁일 것 마치고 제일 한스러웠던 것이 러시아는 자기들 나름대로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기 편 정권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자기 밑에서 일본과 항일 투쟁하던 김일성이를 북한 쪽에 지도자로 내세웠고 미국은 똑같은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승만이라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 친구를 남쪽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북항공이 소위 말하는 그 제국주의를 운영하기 위한 소련의 앞잡이로는 김일성, 미국의 앞잡이로서는 이승만. 근데 이게 체제 경쟁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김일성보다도 이승만이 훨씬 똑똑하고 국제 정세를 잘 알았습니다. 정말 줄 잘 섰습니다. 근데 53년도 휴전하고 난 이후에 6.25 전쟁에 당시에는 뭐 전쟁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이거 할 짓이 아니다고 그렇게 난리 구슬치겠지만은 인간이든 집단이든 국가든 파괴 뒤에 일어나는 그 창조의 역할에 있어가지고 한국은 정말 운때 좋게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승만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기독교 정신,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그냥 옛날 그 가톨릭 이 정신이 아니라 개신교 정신이거든요. 개신교 정신은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하는 신앙의 문제를 넘어서서 현실계에서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라 하는 걸 완전히 임무를 줍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맛보고 즐길 권리를 부여했기 때문에 열심히 벌어서 자본주의 세상에 너희들의 뜻을 펼쳐라 하고 이야기해 준 게 저빙클리, 종교개혁인데 저빙클리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개신교에서 이루어졌고 우리 이승만도 개신교를 믿어가지고 대통령이 되면서 기독교 국가화하는데 일조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을.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게 된 배경입니다. 특히 한반도가 러시아와 미국의 이 중간지대, 완충지대에서 핵심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러시아는 북한을 많이 도와가지고 공산주의 체제가 우수하다 하는 걸 하기 위해 김일성을 엄청 도와줬고 미국은 이승만이를 엄청 도와줍니다. 여러분 혹시 70년대 초반까지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다는 건 잘 모르시죠?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전기도 펑펑 나왔고 물자도 풍부했고요. 러시아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 쪽에 엄청 많이 밀어줍니다. 무기도 밀어주고 돈도 밀어주고. 근데 우리 한국에는 이승만이가 겨우겨우 이제 전쟁 시에 이제 미국한테 작전권 넘겨주고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결정적으로 변화를 시킨 것은 박정희거든요. 그래서 우리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의 줄을 잘 섰다라기보다는 그 줄을 선 줄을 이용해가지고 잘 탄 사람이 이승만과 박정희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이제 아마 우리 문장군 시대에 그 주사파 애들이 박정희를 친일파 그러는데요. 장실개명한 일본 사람이라는데요. 박정희가 친일파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산업화에 성공을 한 겁니다. 6.25가 일어나자마자 일본 수상이 자기 부관에 들어와가지고 한반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벌떡 일어나면서 외쳤던 첫 마디가요. 이제 우리는 살았다거든요. 왜? 전쟁 특수라고 하는 거는요. 돈벌이가 엄청 잘 됩니다. 특히 일본이 미국의 후방 기지 역할을 하면서 일본 공업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한국 한반도 전쟁에 물자 대주느라고. 그래서 살았던 거죠. 그 수상의 위에 형님이 아마 기시 노부석행 그럴 텐데 그 수상 형님이 박정희 대통령 만주 사관학교 동기입니다. 그리고 6.25 이후에 한국을 공업화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그래 박정희의 친일 전력, 만주 군관학교 인맥이 그대로 대한민국을 공업화하는데 엄청난 조력자들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시대 파괴 이후에 건설을 올라가는 그때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국가가 이렇게 움직이가 흥망성쇠로 깔려 있거든요.
6.25 이후에 말이죠. 우리 한국의 이 국민 소득은요 87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3만 불이라 그러죠. 그 87불의 국가가 어떻게 살았냐는 것은 아마 우리 또래는 다 압니다. 농경사회에 보릿고개 있으면서 건건히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던 그 시절입니다. 그걸 가난한 농업국가에서 근대화된 산업국가로 바꾸는데 6.25라고 하는 엄청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이후로 나라를 초석을 다졌던 미국의 힘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옮겨가지고 나라를 만들었던 이승만, 이후에 산업화를 만들었던 박정희라는 두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한국은 말이죠. 천국 다음에 한국이라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 정말 뛰어난 나라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많이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 우리보다 솔직히 못 삽니다. 일본 솔직히 우리보다 좀 못 삽니다. 개인의 삶의 조건에 봐서 그렇습니다. 나라의 큰 틀을 안 보고 삶의 행복도에 따지고 놓고 보면 한국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는 제가 한 말씀을 나중에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천국 다음은 한국입니다. 헬 조선은 아닙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동남아시아, 중국, 유럽 많이 돌아다녀 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한 번 갔다 오면 갔다 올수록 우리나라가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안에서는 뭐 찢고 볶고 죽이고 살리고 뭐 말이 많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 좋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던 6.25 이후에 두 사람의 지도자 이승만과 박정희 파고 들어가고 현대사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는 두 지도자를 잘 만나서 이렇게 잘 산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전략적인 차원뿐만 아닙니다. 이승만이가 지금 한국의 작전권을 줘가지고 어쨌다 그러지만은 그때 작전권 안 줬으면 한국 벌써 공산화됐습니다. 북방 러시아 중국에 붙어가지고요. 지금까지도 뭐 80불 좀 넘나드는 가난한 농업국가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근데 공업국으로 바꾸는 박정희의 그 노력, 그 산업화 노력이 북한보다 50배 더 잘 사는 나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쪽 애들, 북한 애들요, 부존 자원 많고 농사 짓는 땅도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비교를 해보면은. 그런데 더 못 삽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은 많지만 딱 하나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줄을 갖다가 어떻게 잡았고 지도자가 어떤 식으로 국민들을 이끌어갔는가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똑같은 한반도에 태어났음에 내가 선택을 한 것이 남한을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이 삶에 있어서 영적 에너지를 성장시키는데 어마어마한 도움을 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한참 고민했던 게 왜 하필 이 시기에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한 많은 이제 수행 도중에 고민을 해봤더랬습니다. 결국 수련으로 완성돼서 영적 성장을 가기 위해 가지고 내 스스로가 선택한 이 땅에서 삶, 복 받았다라는 걸 절절히 느낍니다. 어찌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6.25를 맞이해 가지고 내 나라, 내 조국, 내 땅, 내 영혼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한번 역사를 통한 내 주변 환경 평가를 해 보았더랬습니다. 예, 고맙습니다.